안녕하십니까, JBRT 김주영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번 16부작 시리즈 중에 17번째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추가 영상인데요. 우리가 이제 지난 16편까지 저희가 직접 구입해서 내지는 세팅을 하면서 뽑았던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 차들의 운동 성능과 어떤 특징들을 영상과 함께 영상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트랙 주행하는 그런 영상과 데이터들과 함께 여러분들한테 이제 비교 분석해드리는 그런 영상을 보여드렸었는데, 이번 영상은 약간 관점을 바꿔서 향후에 우리가 어떤 차들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차를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을 하고 있는가, 어떤 차를 구입할 의사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영상을 이번 17편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16편까지 이제 쭉 다뤄왔던 차량들은 다 예외 없이 순수 내연기관 차량들이었습니다. 그게 꼭 우리가 내연기관 성애자라서 그런 것보다는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 그 시기상조라는 것이 이렇게 이동수단으로서나 그런 일반적인 우리가 대중화된 어떤 그런 관점에서의 접근이 아니라 스포츠성과 그리고 운동 성능, 이제 그런 점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아직은 조금 이르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 사실 지금까지 어쩌다 보니 다 내연기관 차들 중심으로 지금까지 쭉 데이터를 다 뽑아왔었는데요. 근데 그러면서도 사실 이게 한 2, 3년 전에 AMG GTR을 구입하고 세팅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뽑은 이후로는 이제는 내연기관 차량들도 관심을 가질 만한 차가 거의 없다. 그런 결론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브랜드로만 보더라도 그나마 관심 있게 봤던 것이 지난 영상까지도 제가 쭉 설명을 드렸지만 벤츠, 그리고 포르쉐라고 하면 폭스바겐이죠. 결국에 폭스바겐 벤츠 중심이었는데 지지난 영상에서 제가 언급했듯이 벤츠는 속된 말로 맛이 갔다. 이제 그렇게 봐도 무방하고 회사의 위기를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면에서 폭스바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사실 그래서 폭스바겐 안에 이제 우리가 큰 의미의 폭스바겐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폭스바겐, 아우디, 포르쉐, 람보르기니, 벤틀리. 저희 기준에서는 다 맛이 같다라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그런 포인트들을 봤을 때 예를 들어 꼭 이게 스포츠성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이제 원가 절감이나 경영의 정상화, 그리고 수익 구조의 개선,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제조사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다이어트를 하고 구조 조정을 하고 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그리고 꼭 해야 될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러다 보니 과거에 알고 있던 우리 이제 브랜드들의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흐려지는 이런 일들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팬층에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은 갈수록 없어지는 거죠. 그 이제 모터스포츠 관련, 특히나 내지는 고급차들. 고급차라고 하면 벤틀리나 람보르기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보면 지금 투아렉, 그 다음에 Q8 아우디에, 그리고 또 벤테이가 벤틀리에, 그리고 람보르기니 우루스, 그뿐만이 아니라 세단들에서도 마찬가지죠. 파나메라, 그리고 지금은 안 나오지만 과거에 이제 페이튼, 그리고 아우디 A8, 그 다음에 벤틀리 같은 경우에는 컨티넨탈 GT, 그리고 컨티넨탈 플라잉 스퍼, 이런 차들이 다 SUV는 SUV대로, 대형 세단들은 대형 세단대로 다 플랫폼 공유하고 하면서 모듈화 작업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과거에 어떻게 보면 벤틀리나 람보르기니의 아이덴티티도 굉장히 많이 희석이 됐다. 다른 말로 하면 상품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은 가격대로 굉장히 오히려 올라가 있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브랜드들의 정체성이 있는가,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어떤 그런 브랜드 아이덴티티라고 하면 포르쉐 911 내지는 박스터 카이맨, 그 다음에 결국에는 독립적으로 페라리 하나 남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유럽 차들 기준에.
뭐 일본 차들은 사실 이제 브랜드의 아이덴티티가 오래전에 이미 희석이 다 됐죠. 뭐, 뭐 그렇습니다. 뭐 미국 차도 그렇고 뭐 내연기관 베이스에서 보면 현대차는 내연기관에서 그 당시에 그닥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라고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맞고, 그러다 보면 지금 결국에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내연기관, 그러면 내지는 뭐 일정 부분 마일드 하이브리드까지 본다라고 하면 넓은 의미에서 결국에 남아 있는 것은 포르쉐, 그러니까 폭스바겐 중에도 포르쉐, 그 안에도 이제 거의 911이나 닥스터 카이멘, 그러니까 지난 영상에서 얘기했던 MMB 어떤 그 플랫폼 내에 있는 특정 차종들 제외하고는, 그리고 페라리에 있는 차들 제외하고는 이제는 제 기준에서, 개인적인 기준에서 값어치가 없어졌다. 굳이 안 사도 되고 뭐 관심조차 가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제 개인적인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결국에 뭐 포르쉐 MMB 플랫폼 내에 있는 992나 718 같은 경우에도 언제든 태세 전환을 할 수 있게 전기차 쪽으로 확 돌릴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연기관 축제에 지금 문 앞에서 즐기고 있는 거죠. 출구 앞에서 지금 즐기고 있는 마지막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페라리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전기 모터 넣어가면서 넣었다 뺐다 하면서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그럴 거면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결국에 다음 우리가 구입해서 어떻게 보면 진심을 담아서 만들어 볼 차는 결국에 전기차 쪽으로 기울게 되겠죠. 그러니까 애매하게 하이브리드, 뭐 마일드 하이브리드 별로 관심 가지 않습니다. 가려면 전기차로 가야죠. 자, 그렇게 보면 전기차 쪽에서는 우리가 결국에 눈여겨봐야 될 브랜드가 딱 3개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 기준에서. 자, 그 첫 번째가 테슬라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현대, 그리고 포르쉐. 결국 이 세 브랜드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것 같고,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개의 브랜드는 결국에는 전기차 트렌드가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죠. 물론 지금 요즘에는 전기차 캐즘이다 뭐하다 그래서 뭐 판매량에서 주춤주춤 하고 있지만, 사실 저는 몇 년 전만 해도 에이 설마 뭐 아무리 저렇게 떠들어도 글쎄 생각보다 내연기관이 그렇게 전기차로 다 대체되는 게 현실성이 있나 하는 의구심을 가졌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번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시 왔다 가는 어떤 그런 짧은 유행이 아니라 결국에는 방향성을 이쪽으로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다른 거 다 떠나서 제조사들이 힘들어 하잖아요. 잘 나가던 제조사들도 지금 그래서 변화의 물결에 굉장히 진심입니다. 지금 보면. 그래서 이게 다시 과거로 돌아갈 확률은 이제는 굉장히 낮지 않나. 그 중에도 물론 이 트렌드라고 하는 것은 또 시간에 따라서 주도하는 브랜드나 어떤 모델들이 바뀔 수는 있어도, 일단 시작점을 딱 보면 그래도 어떤 브랜드들이 결국에는 끝까지 살아남고 시장을 선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초반 뭐 싹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근데 어찌됐든 이 시작점을 알렸던 그 브랜드가 테슬라였지 않습니까? 뭐 여전히 테슬라는 어너더 레벨의 회사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아직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과거 내연기관 온리 내연기관 시대에 비하면 진짜 어마어마한 발전을 겪은 현대자동차, 그리고 과거에 어마어마한 어떤 헤리티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잠시 흔들리는 듯 했으나 어찌됐든 그들만의 포지션을 쥐고 있는 포르쉐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도 보면 약간 색깔은 달라요. 그러니까 결국에 테슬라, 그리고 뭐 현대자동차는 좀 약간 그 사이에 껴있는 그런 느낌이 강한데, 어찌됐든 테슬라하고 포르쉐는 어떻게 보면 뭐 비슷한 성능의 차를 만드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회사의 아이덴티티가 제가 볼 때는 극과 극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 셋 중에 결국 선택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저희의 이제 색깔을 고려를 했을 때 일단
배제하는 쪽은 테슬라 쪽을 배제하게 될 것 같아요. 물론 테슬라가 안 좋아서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뭐 여전히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지난 영상까지도 뭐 모듈화 플랫폼 뭐 그다음에 뭐 자동차의 아키텍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향후에도 물론 아직 테슬라도 완벽하게 그들의 실체를 다 보여주지는 않은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모듈러 플랫폼 아키텍처 이 개념을 자동차 시장에 가장 선도적인 위치에서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회사는 저는 테슬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뭐 일단 테슬라라고 하면 지금 물론 그 어떤 실무진들하고 대표하고는 늘 약간의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지금까지 온 회사지만 어찌됐든 최근에 로보택시 데이 때 보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물론 뭐 거기에도 뭐 이제 분석가들은 뭐 이렇다 저렇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일단 제가 볼 때는 이번에 테슬라 로보택시 데이에 테슬라 주가가 박살이 났잖아요. 이 박살이 난 것은 테슬라가 뭐 기술이 떨어져서 내지는 뭐 미래를 보는 관점이 잘못돼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일단 일반 우리 투자자들과 이 회사의 방향이 아직까지 괴리가 있어서라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 아닐까 싶어요. 일단 테슬라가 지향하는 바는 현대자동차나 포르쉐가 지향하는 점과는 굉장히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진짜 말 그대로 자동차 업계의 어떤 소프트웨어 중심의 아키텍처 개념을 심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양새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보다 더 크게 항상 가져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동차 쪽으로 보면 자동차 시장에서는 진짜 화성 간다는 그런 의미로 지금 보여준 것이 이번 로보택시 데이 때 보여줬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가가 그렇게 뭐 진짜 박살이 난 것은 그 하루만 해도 그건 뭐 또 한 가지 테슬라가 투자자들의 기대 그 중에서도 저가형 모델 우리가 보통 모델 2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그 진짜 그 이름은 나올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모델 2에 대한 언급이 있기를 바랬는데 그 언급이 없었다. 뭐 이거는 제가 테슬라의 내부자도 아니고 뭐 내부의 어떤 정책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을 아는 사람 뭐 지인이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일단 회사 자체가 그 저가형 모델에 그렇게 진심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양산되고 있는 뭐 모델 3, 그 다음에 뭐 모델 Y, 그 다음에 뭐 고급형 모델들 모델 S나 모델 X 이런 차들에서도 어떤 그 자동차 자체에 어떤 그런 에너지를 그렇게 막 뭐 최선을 다해서 막 쏟아붓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상품성이나 어떤 뭐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뭐 중간에 이게 중국 전기차들 막 덤핑 쳐가지고 막 가격 붕괴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저가형 모델들로 시장을 막 싹쓸이 한다 막 이런 얘기들도 나왔었고 잠시 테슬라도 그런 부분에 눈길을 돌리는 듯 했으나 여전히 제가 볼 때 그런 부분들을 일부 고려를 할 수는 있어도 그쪽으로 테슬라가 주력을 다할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국 테슬라는 FSD 그 다음에 로봇 그리고 더 나가서 AI 쪽 그렇게 하면서 결국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해서 진짜 모듈화된 어떤 그런 플랫폼들의 바람직한 모양을 그러니까 미래의 모양을 미래지향적인 그런 어떤 플랫폼화 전략 부분을 결국에 테슬라가 제일 먼저 보여주지 않겠나. 그러나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모터스포츠 그리고 스포츠성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에서는 조금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테슬라는 일단 아마도 그쪽으로 기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모르죠. 언제 일론 머스크가 F1에 꽂혀가지고 다른 빅테크들이 스폰서로 뛰고 있는 F1에 또 직접 그렇게 뛰어들지. 현재 페라리의 스폰서인 AMD 그리고 레드불 메인 스폰서 오라클과는 다르게 직접 테슬라 팀을 꾸려가지고 테슬라 로봇을 드라이버로 태울지. 그렇지만은 아직은 그런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 자, 그렇다면 남는 브랜드는 현대자동차하고 그 다음에
포르쉐가 남습니다. 자, 여기서도 사실 정답은 정해졌습니다. 일단 포르쉐 쪽을 봐서 우리가 결국 타이칸밖에 없잖아요. 지금 물론 앞으로는 911 내지는 박스터 카이맨 쪽에서도 뭐 새로운 전동화 모델 내지는 전기차 모델들이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일단 현재 기준에서 봤을 때 타이칸 너무 비쌉니다. 네. 그리고 그 성능 대비 비용을 따져봤을 때 그렇다면 더 비싸게 느껴집니다. 만약에 현대차가 없었다면 이 가격 정책을 놓고 이게 과하다, 그렇지 않다 얘기를 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어떻게 보면 현대차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그리고 각 N 모델들, 그리고 뭐 아이오닉 6N은 아직 공식적으로 공개된 부분이 아니지만 아무튼 이런 고사양 모델들이 소개되면서 그 기준으로 해서 타이칸을 보게 되면 야, 이거 가격이 일단 너무 비싸다. 이거 근데 우리가 사가지고 세팅을 만지고 뭘 어떻게 해보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현대자동차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테슬라하고 포르쉐를 전혀 보지 않아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끊임없이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뭐 결국에 이제 이런 스포츠성과 그 다음에 어떤 모터스포츠 입장에서 우리가 보게 된다면 현대자동차 중에도 결국 N 모델들이 되겠죠.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것은 아이오닉 5N, 그리고 한 내년 내지는 내후년 정도 예상하고 있는 차량이 아이오닉 6N이죠. 그리고 아마 아이오닉 6N 나오기 전에 아이오닉 6가 먼저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또 방향성을 좀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우리가 아이오닉 5N을 구입하지 않고 그리고 차세대 아이오닉 6N 같은 경우에도 확실하게 우리가 이거를 구입해서 내지는 준비를 해서 셋업을 만져볼, 그리고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뽑아 보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일단 뭐 우리가 현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로 하여금 약간 앞으로의 뭐 미래성에 대한 확신을 좀 심어주기 위해서 eGMP라는 어떤 그런 새로운 플랫폼 전략을 공식적으로 소개를 하기도 했고, 뭐 최근에 나오는 이슈는 사실 뭐 노이즈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닥 중요하지 않은데, 그런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면서 지금 진행해 오는데, 지금까지 보면 단기간에 굉장히 빠른 기술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죠. 자, 예를 들면 뭐 파워 일렉트릭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뭐 모터, 인버터, 감속기 다 분리형으로 있다가 이제는 정확히 지금 몇 세대를 지금 탑재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3세대 이후부터는 이게 올인원 시스템으로 다 일체형으로 들어가면서 볼륨 자체가 감소하고 무게도 줄어드는 그러면서도 성능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발전을 불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빠르게 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플랫폼 전략도 방향성 좋아요. 좋은데 이 부분도 아직은 뭔가 자리가 확고히 잡힌 개념보다 아직은 약간 불안정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향후에 배터리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효율성 그리고 경량화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회생제동 부분도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아마 앞으로는 그 이상의 어떤 배터리 효율 이런 부분들, 그리고 충전 속도 이런 부분들에서 더 좋은 내지는 더 빠른 그런 상품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아직은 불안정한 느낌이 있고 우리가 조금은 시간을 두고 보자,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자리를 잡게 되는지, 그런 관점에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스펙을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완벽한 eGMP라는 이 시스템 아래서 나오는 N 모델은 아이오닉 5N 하나 있잖아요. 자, 이 아이오닉 5N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뭐 이게
SUV 같이 차체가 높아서 이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아이오닉 6N이 나와서 이게 뭐 타이칸만큼 전고가 낮게 설정이 된다라고 하면 무게 중심에서 어마어마한 이득을 볼 것인가? 이거는 내연기관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고 봐요. 왜냐면 결국 전기차들은 대부분의 무게가 하부에 실려 있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내연기관차로 보면 우리가 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박스 엔진의 드라이 펌프 방식을 쓰는 이런 진짜 무게 중심을 낮추기 위한 노력들, 이거를 무색하게 만들 만큼 이보다 훨씬 더 좋은 무게 중심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 전기차의 구조적인 특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이오닉 5에만 보더라도 전체 볼륨 중에 아무리 차체 위로 전고가 올라온다 하더라도 이것이 절대적인 무게 중심을 높이는 데는 그렇게 기여도가 크지 않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아이오닉 6N이 이거보다 낮아지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것보다는 생각보다 무게 중심이 많이 더 이상 안 내려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거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5N, 6N 이거를 우리가 기존에 나와 있는 아이오닉 5나 아이오닉 6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공기 저항 계수는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겠죠. 저도 정확하게 아이오닉 5N 그리고 차세대 계획이 되어 있는 아이오닉 6N 그거의 프로토타입으로 보여줬던 RN22였나요? 그걸 봤을 때 정확한 수치로는 제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아이오닉 5N보다는 아이오닉 6N이 어떤 공기 저항 쪽 있어서는 훨씬 더 좋게 설계가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즉 에어로다이나믹에서는 훨씬 더 개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뭐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아이오닉 5N을 서둘러서 구입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 다음으로 봐야 될 것이 셰시의 구조입니다. 셰시의 구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제가 볼 때는 휠베이스예요. 휠베이스. 물론 지금 아직까지는 전기차를 가지고 모터스포츠 쪽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것이, 물론 현대 입장에서 지금 우리가 현대 M 페스티벌에서 EN1 컵카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레이스, 완벽한 레이스라기보다 어찌됐든 새로운 첫 시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해외 서킷들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때 파익스피크에서도 뭐 그런 행사에도 참가를 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뽑아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현대뿐만이 아니라 각종 전기차 회사들이 그런 쪽으로 조금씩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아직은 100% 어떤 그런 그쪽 관점으로 접근한다고 보기엔 좀 힘들 것 같아요. 오히려 그보다는 어떤 거주성이나 실용성 이런 부분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근데 그리고 뭐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휠베이스가 긴 차들이 유리하죠. 근데 이거 좁혀 들어오는 것이 물론 새로운 모듈화된 플랫폼 전략에서 쉽다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직까지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왜냐면 일단 기본 배터리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직은 이 부분이 좀 문제이긴 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아이오닉 5하고 아이오닉 6만 보더라도 휠베이스 차이가 거의 안 납니다. 아이오닉 5가 3m 휠베이스가, 아이오닉 6 같은 경우에는 2.9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실제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그러면 같이 비교해야 되는 차종이 뭐가 있을까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모델 S가 있잖아요. 모델 S도 아이오닉 6하고 뭐 비슷한 휠베이스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포르쉐 타이칸 같은 경우에도 2.9m를 가지고 있어요. 일단 다 크죠. 휠베이스가 다 깁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보면 이 휠베이스가 길게 되면 사실 스포츠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뭐 그래서 일단 지금 우리 EN1 컵카에서 보면 융거 확장을 프론트 리어다 엄청나게 하고 우리가 세팅을 한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버핸더를 쳐서 일단 밖으로 융거를 많이 확장해 와서 결국에는 그렇게 길어진 축거, 그러니까 휠베이스를 커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밸런스를 잡아내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저희 보는 관점에서는 요게 좀 너무 휠베이스가 너무 길다. 자, 예를 들면 지난 영상에 나왔던 GT3 RS 같은 경우에는 휠베이스가
2m 45입니다. AMG 같은 경우에도 2m 50대.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뭐 3m에 육박하는 휠베이스는 사실 너무 과하죠. 스포츠성을 가지기에. 뭐 무게 중심하고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새로 나온 EV3 같은 경우에 물론 시스템이 완전 달라요. 이게 그리고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그리고 기대하고 있는 것은 eGMP, 원래 eGMP 개념, 그 800V 후륜 베이스 시스템, 거기에 우리가 그 중에도 보고 있는 것은 최소 듀얼 모터 이상, 그렇게 해서 출력으로는 600마력 이상, 이런 걸 보고 있는데, 물론 그거에 비하면 EV3는 스펙이 한참 못 미치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EV3의 무게와 휠베이스를 봤다는 거예요. 휠베이스는 그래도 상당히 의미 있는 휠베이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2m 6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는 1700kg대 중후반. 일단 사실 이게 EV3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경량화에 진심이지 않았던, 그러니까 약간 가성비의 모델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저는 가능성이 조금 보인다는 거죠. 물론 아직 EV3에 비해서 아이오닉 5, 5N이 무거운 구조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앞으로의 시간이라는 부분이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해 준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 아이오닉 5N의 성능 이상으로 무게를 그래도 EV3급 정도까지, 그리고 휠베이스를 최소 EV3급 정도까지는 줄여올 수 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갖게 해준다는 거죠. 물론 비용은 당연히 EV3보다 훨씬 높아지겠지만, 그런 모델이 나온다면 저는 기꺼이 한번 도전을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당장 향후에 나올 아이오닉 6N에서 반영이 될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아이오닉 6N에 그에 준하는, 내지는 우리가 약간의 터치를 통해서 그 정도의 스펙을 맞출 수 있게 나온다면 저희는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플러스 현재 보면 타이칸하고 모델 S를 보게 되면, 얘네들은 뭐 리어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어차피 현대 같은 경우는 5링크 타입의 멀티링크 구조 가지고 있는데 이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봐요. 리어는 그리고 민감하지도 않고 어차피. 근데 프론트 하체 구조는 특히나 어찌됐든 이 전기차들이 아무리 우리가 경량을 해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만약에 우리가 약간의 경량화를 통해서라도 1800kg대 언더를 맞출 수 있게 되면 이거는 파격이다.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될 프로젝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튼 근데 지금 아직은 어찌됐든 2톤 내외의 무게를 가지고 셋업을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아이오닉 5N 같은 경우에는 기본 베이스가 100% 스트럿 타입의 하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모델 S하고 타이칸은 어떻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프론트에 더블 시봉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해 보여요. 왜냐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뭐 스프린트 레이스를 할지, 뭐 내구 레이스를 앞으로 하게 될지, 아니면 뭐 우리가 슈퍼랩을 뽑아내는 뭐 그런 머신으로 만들지, 그런 거는 우리가 차치하더라도 일단 이 무거운 무게가 결국에는 최대 종지를 뽑아내는 지점이 결국 브레이킹 부분인데, RR 구조에 가지고 있는 포르쉐 GT3 RS, 얘랑은 또 다르다는 거죠. 일단 무게 밸런스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1400kg 내지는 그 언더의, 그 중에도 대부분의 무게가 뒤에 실리는 911 GT3 RS 기준으로 보면 안 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무게 배분이 그보다 훨씬 밸런스 있게 잡히는 오히려 AMG GTR 같은 무게 배분을 봐야 되는 건데, 자, 그러는 중에 프론트의 하중은 브레이킹 내지는 패드에서 생각보다 굉장히 크게 오고 머물러 있는 시간이 우리가 RR 대비 굉장히 길 수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맥퍼슨 스트럿 타입과 W10원 타입은 기본적으로 큰 격차를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뭐 그것이
하중 분산의 의미 그리고 캠버 게인의 의미 다 합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바람은 뭐 그리고 테슬라나 포르쉐도 생각이 전혀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더블 위시본 구조로 좀 나와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최소 더블 위시본 구조로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간단하게 그렇게 아주 하드코어하지 않게 더블 위시본 구조로 모디파이 시킬 수 있는 구조로 나와주면 뭐 거기까지는 100번 양보해서 오케이라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돼서 나오는 포르쉐 타이칸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뭐 아마 자료 찾아보면 여러분들 쉽게 볼 수 있을 텐데 서스펜션 시스템이 대폭 바뀌게 되죠. 뭐 기존에도 에어 서스펜션을 뭐 옵션으로 넣고 빼고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보면 제가 알기로는 에어 서스펜션이 기본으로 장착이 되면서 거기에 앞뒤 스테빌라이저 빠지고 물리적인 스테빌라이저 빠지고 네 바퀴가 독립 제어되는 타입의 서스펜션으로 이번에 개선돼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벌키하고 너무 헤비해 보여요. 근데 뭐 사람들이 얘기하죠.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내연기관 베이스일 때도 특히 911에도 PDCC라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완성도가 정말 떨어졌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PDCC 들어가 있는 차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속된 말로 되게 병맛이에요. 근데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모터스포츠로부터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뽑아 오잖아요.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축적된 데이터들 그리고 노하우들이 버무려져서 뭐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완성도가 높게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 아이오닉 5N하고 경쟁을 하려면 거의 뭐 최소 타이칸 GTS급 이상 4S는 못 미치죠. GTS급 이상 내지는 터보급으로 그래야 이제 경쟁을 할 수 있는 구도가 나오는데 야 이거 뭐 그러면 가격이 거의 3억에 육박하게 됩니다. 이거 뭐 현실적인 옵션 이것저것 넣으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느냐? 저는 가치 없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저는 포르쉐를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근데 현대 입장에서는 현대도 포르쉐 못지않게 사실 그런 모터스포츠로부터 지금 데이터를 뽑아올 수 있는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지금 있잖아요. 타 브랜드들 대비. 그래서 현대 입장에서 이것보다 훨씬 라이트하게 그리고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선보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뭐 그 부분이 그렇게 크진 않다 하더라도 왜냐면 뭐 배터리에 비해서는 CC에서 구성 품목들이 차지하는 무게 비율이 그렇게 높진 않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사실 경량화라고 하는 것은 티끌모아 태산이거든요. 여기서 스테빌라이저 빠지고 서스펜션에서 조금 뭐 이게 스프링 빠지고 뭐 빠지고 해서 제어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어떤 지금 포르쉐가 쓰고 있는 이 시스템을 좀 약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충분히 현대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옵션들이 좀 들어와주면 정말 좋겠다. 그러면 아이오닉 5N의 데이터를 가지고 차세대에 나오는 N 전기차들에서 진짜 엄청난 폭발적인 감동을 줄 수 있지 않겠나. 이것이 그리고 최첨단을 달리는 회사의 바람직한 모양 아니겠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뭐 모터스포츠하고 관계는 없지만 지금 사실 제가 지지난 영상에서 잠깐 보여드렸던 S클래스 내연기관 베이스의 S클래스 차들 있죠. S클래스 마이바흐들 거기에 보면 이게 뭐 한 10년도 더 된 기술이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벤츠 ABC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 올린 MBC라는 서스펜션 시스템, 그러니까 매직 바디 컨트롤이죠. 그게 보면 전방에 있는 카메라로 도로 노면 스캔해가지고 서스펜션을 능동적으로 제어를 해서 결국에 승차감을 부여하는 이런 시스템도 현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일단 전기차 시스템에서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정의를 진짜 테슬라의 기준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소프트웨어냐 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이런 부분들에서도
훨씬 더 진보된 기술들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매직 바디 컨트롤 우리 차에 있는 거 써보면 되게 허점 되게 많거든요. 이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이게 뭐 복불복이에요. 막 뭐 됐다가 안 됐다가 뭐 그리고 초창기 모델들은 거기에서 모터도 막 한 번씩 막 뻥나고 이래가지고 하자도 많았던 뭐. 근데 그거에 비하면 현대는 훨씬 낮은 비용으로 또 이런 부분도 옵션으로 넣어서 굉장히 진보된 모양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나. 뭐 그거는 뭐 추가적인 이야기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하체 구조를 조금 더 효율성 있게, 그러니까 셰시 구조를 물론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좀 더 안정적이고 효율성 있는 구조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뭐 뼈대나 뭐 바디에서도 우리가 불필요한 부분에서 조금 경량 소재를, 물론 타이칸에서 하는 거 보면 그 타이머텍 카드 막 그 외장 파츠들 카본으로 막 떡칠하고 뭐하고 해도 사실 생각보다 무게 많이 안 줍니다. 왜냐면 기본 전기차는 내연기관차하고 다르잖아요. 이게 바디나 셰시에서 줄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보다 제일 큰 거는 PE 시스템이나 아니면 배터리 쪽에서 차지하는 무게 비중이 크기 때문에 뭐 그건 압니다만, 어찌됐든 약간의 그래도 조율을 해서 지금 보면 아이오닉 5N이 굉장히 무겁잖아요. 거의 2.2톤 정도 되잖아요. 이게 여기서 사실 2톤 언더로까지만 좀 맞춰주면 그 다음부터는 뭐 저희 같은 어떤 그러면 뭐 개별적인 샵들이나 아니면 팀들이 추가적인 노력을 통해서 뭐 한 1800km대, 그러니까 1900km 언더로 한번 목표를 가지고 해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부분들. 그리고 추가로 앞으로의 파워 일렉트릭 시스템이나 배터리 기술의 진보를 통해서 지금까지처럼 휠베이스가 긴 차종들만이 아닌 휠베이스가 좀 짧아진 밸런스 좋은 고성능 버전의 엔드를 만들어주면 참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그리고 뭐 또 추가적으로 비교해보면 지금 현재 현대 같은 경우에 경량화에 내지는 소형화에 그렇게 아직 진심을 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포르쉐에 비하면, 포르쉐는 보면은 뭐 어디에 뭐 알루미늄을 뭐 얼마나 썼고 뭐 경량을 통해서 뭐 카본 파츠를 어디 쓰고 했는데도 사실 타이칸이 휠베이스가 더 짧고 차체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타이칸이 더 무겁습니다. 아이오닉 5N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차세대 고성능 N 전기차에서 타이칸보다 훨씬 모터 스포츠나 스포츠성을 더 띄게 될 수 있는 그런 차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래저래 다 생각을 해보면 사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죠. 어차피 FSD나 로보택시 같은 거 우리나라나 독일 이런 관료주의, 고리타분한 관료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이런 행정 시스템 내지는 사법 시스템에서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솔직히 테슬라를 살 의미가 별로 없다. 품질은 현대차가 압도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미국 놈들 만드는 그런 품질 그리고 완성도 이거하고 현대기아차에서 만들어내는 품질은 어너더 레벨입니다. 저는 현대차의 품질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걸 뭐 독일차하고 비교해도 절대 떨어지지 않는 품질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자동 제외됩니다. 이렇게 어차피 우리하고는 안 맞다. 자, 그러면 결국 남는 게 다시 포르쉐 타이칸하고 결국에는 우리의 N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잠재성으로 보나, 그리고 어떤 가격적인 부분으로 보나,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정비성이나 튜닝의 관점으로 보나, 포르쉐 타이칸하고 N 모델들도 비교가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결론은 결국에 이번에는 결국 저희도 현대자동차가 뭘 만들어주는지 그 부분들을 계속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세대 나오는 내후년에 나오는 그런 N 모델에서 우리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포인트들이 반영이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약간의 터치를 통해서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로 나온다면 저희는 그 부분을 당장이라도 구입해서
지금과 같은 우리 16부작에서 쭉 보여줬던 이런 저희의 노하우와 기술력을 심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뭐 그런 시점이 올 때까지는 아마도 저희는 그래도 내연기관 베이스에 그래도 조금 우리가 최근에 봤던 GT3 RS나 AMG GTR보다는 훨씬 라이트하고 그리고 조금 더 직관적이고 그리고 조금 더 퓨어한 그런 머신을 만들어서 타면서 그러면서 앞으로 현대자동차에서 출시하는 그리고 새로 개발되는 어떤 그런 시스템들을 눈여겨보다가 아마도 때가 되면 그 차를 가지고 새로운 컨텐츠를 아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뭐 그 전까지는 292 M3죠. 292 M3 지금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자식 스티어 심고 현대 모비스 튠 했죠. 그리고 뭐 추가로 우리가 좀 더 만질 수 있는 부분들 만져가지고 이번 동계 때 또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향후에 이제 현대자동차와 그리고 저희의 292 M3 이런 관련된 이슈들 가지고 또 여러분들한테 좋은 컨텐츠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